20대 한국인이라고? 사옥도 없는 2년차 바이오테크라던데. 직원이 고작 10명도 안 된다면서? FDA 내부에 누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이런 데이터라면 지난달 컨퍼런스에서 발표됐어야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기자회견장 안이 술렁입니다. 그때 건장한 한국인 청년이 마이크 앞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죠. 지난 12년간 저는 제 연구의 진짜 이유를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히는 눈물. 취재진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2년 전 그의 연구가 시작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사라 미셸입니다. 2012년 겨울 존스 홉킨스 연구소에서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뉴욕타임스의 신입 과학 전문 기자였죠. 천재들의 새벽이란 제 첫 기획기사를 위해 미국 전역의 젊은 과학자들을 취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꿈을 품고 연구에 매진하는지 담아내는 것이 제 임무였죠. 그날 저녁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찰나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중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야근인가? 네, 조금만 더 하고 가려고요. 404호 실험실. 현미경 앞에 앉은 한 아시안 과학자의 눈빛이 형광등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이라도 하듯 집중하고 있었죠. 아메리칸들은 절대 저 친구의 열정을 따라가지 못할 거야. 경비원의 말에 저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하자 그는 이안이라고 부르라고 했죠. 하지만 인터뷰 요청은 공손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실험이 중요한 단계라서 인터뷰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절대 질 수 없다는 듯한 강박적인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로도 그 실험실의 불빛은 매일 밤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소에는 이안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죠. 이안이 수백만 달러짜리 연구 제안을 거절했대. 천재라더니 미친 거 아니야? 저 나이에 저런 기회를 놓친다고? 뭔가 숨기는 게 있다던데. 어느 날 밤 커피라도 한잔하자며 용기를 내어 그의 연구실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실험을 멈추고 창가에 선 이안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었죠. 눈가가 붉어진 이안은 곧 감정을 추스르더니 다시 현미경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저의 연구 성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이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들렸죠. 이안이 왜 그토록 시간에 쫓기듯 연구에 매달리는지. 왜 엄청난 제안들을 모두 거절하면서 이 연구에 몰두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겨울 하늘은 차갑기만 했지만 이안의 연구실 불빛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향한 희망의 등대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이안의 과거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브롱스 과학고등학교.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과학과 의학 분야 최강의 고등학교죠. 수많은 똑똑한 학생들이 거쳐간 학교임에도 선생님들은 아직도 이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전형적인 공부벌레 학생인 줄 알았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기도 하는 학생들이죠. 캐서린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달랐어요. 다른 학생들이 성적에 집착할 때 이안은 순수하게 과학 그 자체에 빠져 있었죠. 부모님의 기대나 강요 때문이 아닌 마치 자신만의 절실한 목표가 있는 것처럼요. 고등학교 과학교사였던 캐서린 선생님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과학실에서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어린 이안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봐왔어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성적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의대나 IT 분야 진학을 종용하죠. 하지만 이안은 달랐어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특이한 학생이었죠. 어느 날 이안이 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인간의 단백질 구조를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그때 이안의 눈빛은 평소와는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 같았죠. 15살의 나이에 이안은 이미 대학 수준의 생물학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면 학교 실험실에 남아 혼자 실험을 했죠. 때로는 밤 늦게까지 실험실 불빛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안의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아들이 실험실에 있다고 걱정이 많으셨죠. 캐서린 선생님은 그때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가 공부하느라 늦는 걸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이안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아들이 실험에 너무 몰두하는 걸 걱정하고 계셨죠. 이안의 학창시절 성적은 놀라웠습니다. 전국 과학경시대회 최연소 금메달, 국제청소년 과학올림피아드 1위,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죠. 하지만 이안은 존스 홉킨스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보다 장학금이 적었는데도 말이죠. 그 아이에겐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안은 절대로 이유 없이 행동하는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안이 존스 홉킨스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졌죠. 그래서 저는 이안이 썼던 입학 지원서의 에세이를 찾아보았어요. 과학은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 과학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가족들을 많이 사랑하는 학생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기소개서 내용과는 다르게 이안의 학창시절 기록에는 가족 관련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부모 면담 기록도 학교 행사 참석 기록도 찾아보기 힘들었죠. 방과 후 활동 기록부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안은 매일 실험실에서 늦게까지 남아있음. 집에 사정이 있는 듯 하나 본인이 말하기를 꺼려함. 고등학교 졸업식 날 이안은 전교 수석으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의 의지가 시간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캐서린 선생님은 그날의 이안을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이안이 홀로 과학실에 들렀어요. 그때 이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그에게 실험실이 어떤 의미인 건지 사연이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소강당. 발표를 앞둔 이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신경퇴행성 질환의 새로운 치료 가능성에 관한. 첫 문장을 꺼내자마자 앞줄에 앉은 제임스 교수가 비웃듯 중얼거립니다. 또 하나의 무모한 가설이군. 하지만 이안은 담담히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기존 치료법의 한계는 단백질 분해 과정을 막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새로운 메커니즘은 청중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에 찬 눈빛들이 놀라움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제임스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인상적인 가설이야. 하지만 내가 혼자 이런 연구를 했다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지? 이안은 순간 자신의 주먹을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검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실험 과정과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연구실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안, 잠깐 내 방으로 올래? 제임스의 연구실에서 이안을 기다리고 있던 건 의외의 제안이었습니다. 내 연구팀에 합류하지 않겠나? 내 재능이라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이안이 잠시 망설이자 제임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너를 받아준다면 넙죽 엎드려 고맙다고 해야지 뭐 하는 겐가. 나의 팀이 가진 힘이 없다면 너 같은 아시안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거야. 회유와 협박이 뒤섞인 제안이었죠. 하지만 이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부터 연구실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중요한 미팅 일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던가 실험 장비를 사용하려 할 때마다 누군가 이미 선점해뒀다고 하는 사소한 일이었죠. 이안, 넌 아직 자격이 안 돼. 제임스는 이안의 연구 계획서는 보지도 않은 채 책상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좀 더 기초적인 실험에 집중하는 게 어때? 차가운 형광등 아래 얼굴에 드리운 비웃음이 선명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아시안들은 남의 연구를 따라하기나 하고 시키는 일밖에 할 줄 모르지. 회의실 안 다른 교수들도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그런 혁신적인 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지. 목소리에 실린 경멸, 입가에 걸린 조소가 그를 따라다녔어요. 이안을 바라보는 교수들의 시선은 날카로워졌고 말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때로는 실험기구가 망가졌다며 그를 의심했고 연구 결과가 좋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 수군거렸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들은 마치 투명 인간을 보듯 이안을 지나쳤습니다. 어느 날 이안이 며칠 밤을 새워 진행한 실험 데이터가 컴퓨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가장하여 이안의 실험 샘플을 버려버리기도 했죠. 자꾸 실험 데이터를 잃어버리고 샘플도 망치고. 이런 실수들이 계속되면 내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도 있어. 제임스의 측근인 마이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웃음 뒤에 숨은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우연을 가장해 사고들을 일으켰지만 모르는 것이 있었죠. 이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고 모든 실험 데이터는 별도로 백업해두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지금까지의 사고들이 왜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있었어요. 축하하네, 제임스. 새 논문이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렸다며? 그래, 단백질 분해 억제제에 관한 새로운 발견이지. 연구실은 제임스의 논문 발표로 떠들썩했습니다. 이안의 연구 데이터가 제임스의 이름으로 학회에 제출된 것이었습니다. 이안의 이름은 공동 연구자 명단에서조차 보이지 않았죠. 다음 날 이안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뭐? 나간다고? 당황한 제임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짓이야? 이안.
하지만 이안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본 이안의 뒷모습은 마치 선언처럼 보였다고 한 연구원은 회상했습니다. 패배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를 떠난 이안의 행방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 신약개발 스타트업들의 성지라 불리는 이곳에서 이안은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허름한 차고가 이안의 연구실이었죠.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위험해. 상용화까지 최소 10년은 걸릴 텐데. 좋은 연구지만 시장성이 불확실해. 50번째 투자사 미팅에서 돌아온 이안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양복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차고 한켠에 간이침대와 실험 장비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밀린 고지서들. 이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아시아계 창업자의 신약 개발 도전이라. 솔직히 반신반의했죠. 세계 최대 헬스케어 투자사 오비메드의 수석 파트너 데이비드 보나임의 회상입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제약회사와 바이오텍 기업들을 발굴하고 성장시켜온 그였죠. 매년 수백 개의 신약 개발 제안서를 검토합니다. 하지만 이안의 연구는 달랐어요. 기존 신약 개발의 한계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하려 했거든요. 특히 단백질분해 억제제에 대한 그의 접근법은 혁신적이었죠. 수많은 투자사들의 거절이 이어지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온 한 통의 이메일이었는데요. 이안의 연구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이후 공동 창업자가 된 다니엘 로젠버그의 증언입니다. 다니엘은 스탠포드에서 신경과학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의대에서 신경퇴행성 질환을 연구하던 의사이자 과학자였습니다. ALS 일명 루게릭병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연구자였죠. 작년 연말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제임스의 논문이 화제였어요. 단백질 분해 억제제의 새로운 접근법에 관한 것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데이터는 훌륭했지만 그 해석과 실험 과정이 맞지 않았거든요. 다니엘은 의문을 품고 존스 홉킨스의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안의 존재를 알게 됐죠. 처음엔 믿을 수 없었죠. 제임스가 무명의 한국인 과학자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안을 직접 만나 그의 연구 노트 원본을 보는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제임스의 논문에서 빠져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안은 이미 그걸 넘어선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버드의 안정적인 연구직을 포기하고 이안과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곧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버드의 젊은 천재 과학자가 전부를 걸었다고? 그것도 무명의 아시아계 창업자와 함께? 하버드의 유망한 신경과학자가 모든 것을 걸고 합류했다. 이건 분명 뭔가 있다고 생각했죠. 오비메드는 이안의 연구소에 500만 달러의 초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해. 그리고 우리가 지정하는 자문단의 검증을 받아야 하네. 이안은 수락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실험실 임대료도 못 내던 상황에서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상업성 있는 연구에 집중하게. 이렇게 기초 연구만 하다간 10년이 가도 수익을 못 낼 거야. 다른 제약회사들과의 협력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나? 이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늦게까지 실험실에 남아 연구를 이어갔죠. 이안 무리하는 거 아닐까? 다니엘이 물었지만 이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시간이 없어, 다니엘. 그렇게 말하는 이안의 눈빛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6개월 후 이안의 연구팀은 첫 번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신경세포의 단백질 분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발견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이 논문은 바이오텍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대형 제약회사들이 앞다투어 협력을 제안해 왔죠. 하지만 이안의 다음 결정은 또 다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의 조건부 인수 제안을 모두 거절했어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성공적인 연구 결과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안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안이 매일 밤 병원에 들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니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러 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이안의 아버지가 그곳에 입원해 계시다는 걸요. 샌프란시스코의 한 병원. 이안의 아버지는 오랜 투병 중이었고 병원비는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의료는 권리가 되어야지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험실 벽에 붙어있던 쪽지를 다니엘은 아직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너무 절실했던 그 시절의 기록이었을까요? 이안은 주말마다 근처 대학에서 과외를 했어요.
평일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논문 첨삭도 하고 연구와 투자 유치로도 바쁜 나날이었지만 이하는 틈틈이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왜 대형 제약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그들의 자원과 네트워크가 있다면 더 빨리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이었죠. 다니엘은 그때 이한이 한 말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희귀병 치료제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곤 합니다. 환자들이 치료제가 있어도 가격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면 그건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이유를 배신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실리콘밸리에서의 연구가 한창이던 어느 날 한밤중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하나 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 병원으로 달려간 이한이 마주한 것은 중환자실의 아버지였죠. 면회는 잠시만 가능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이한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가 이렇게 짐이 되어서 미안하구나. 기계음 소리만 가득한 병실 창밖으로는 새벽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해낼게요. 떨리는 이한의 어깨를 누군가가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한지연 씨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괜찮아. 넌 내 할 일을 하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중환자실 비용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보험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웠죠. 연구를 계속하면서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가족을 위해 지금이라도 안정적인 길을 가야 하는 게 아닐까? 실험실로 돌아온 이한의 책상 위에는 대형 제약회사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봉 이외에도 파격적인 연구비 그리고 가족의 의료 지원까지. 이한, 그 제안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봐. 다니엘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지만 이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내 연구를 상업화하길 원해.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그날 밤 어머니가 실리콘밸리의 작은 실험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의 책상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으시던 어머니는 문득 벽에 붙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던 시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 이한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들이 왜 이토록 연구에 매달리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엄마는 애써 눈물을 감추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이런 짐을. 엄마 이건 짐이 아니에요. 이한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결코 짐이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한아, 우리 가족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살아남았어. 넌 할 수 있어. 그 말이 이한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연구를 멈추는 대신 더 빠르게, 더 집중해서 연구를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이한의 컴퓨터에서 실험 결과를 알리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이한의 눈이 커졌죠. 봐요 엄마, 제가 드디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어머니는 알 수 없는 그래프와 숫자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그 의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들의 표정에서 희망을 보았으니까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한의 실험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로부터 3개월 뒤 실리콘밸리의 작은 실험실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임상 3상의 마지막 데이터입니다. 이한의 떨리는 손이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다니엘과 연구진들 그리고 임상시험 책임자들이 숨죽인 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죠. 첫 번째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의 운동신경 기능 저하 속도가 획기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부작용 발생률이 기존 치료제의 절반 수준. 그리고 마지막 결과 생존율이 기존 치료제 대비 70% 향상됐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어요. 3년간의 임상시험 수백 명의 환자들 그리고 수천 페이지의 데이터가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FDA 승인 신청 준비하시죠. 이한의 떨리는 목소리 뒤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12년을 꿈꿔온 그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있었습니다. FDA 승인까지 이제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실험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해냈다고? 오비메드의 데이비드 보나임이 직접 실험실을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성과야. 우리 회사의 투자 역사에서 최고의 순간이 될 것 같네. 하지만 이한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날 밤 이한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소 짓는 아버지와 그 옆에서 눈물 흘리시는 어머니.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뉴욕타임스의 과학면을 장식한 기사가 세상에 공개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신개념 ALS 치료제 개발. 28세 한인 과학자의 기적. 그리고 기사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누군가를 위한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증명해냈다.
FDA 승인 신청 후 이안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휴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할아버지의 고향이자 그의 뿌리 한국을 방문하는 데 썼습니다. 취재를 위해 이안과 마주한 자리에서 그의 한국 방문에 대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던 동네를 찾아갔어요. 골목길을 걷다가 문득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는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매일 한국이 그립다고. 70년대 초 미국으로 떠나기 전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20대 시절에 배고프고 힘들었던 기억조차도 그리워하셨어요. 언젠가는 꼭 돌아가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으시다고요. 그런데 제가 본 서울은 할아버지의 기억과는 전혀 달랐어요. 강남의 첨단 빌딩 숲, 밤새 환하게 빛나는 도시,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들.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제겐 가난을 피해 조국을 떠나야 하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시절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자라며 어려움을 이겨내신 부모님이 계셨죠.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분들의 희생과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물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같은 병을 진단받으셨죠. 할아버지를 보내고 난 후 아버지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봤을 때 그때부터 저는 이 병과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이안이 ALS 루게릭 치료제에만 집착처럼 매달린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투병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병원 침대 하나를 사이에 두고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말이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녀였던 그들 모두가 이 병 앞에서는 속절없이 시간과 싸우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꼭 한국에 가서 보았으면 하는 게 있다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곳이 나의 자랑스러운 조국이고 고향이구나. 가슴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안은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눈부신 나라가 되었죠. 이제는 제가 그분들의 꿈을 이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치료제 비용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때 한국의 ALS 환자 지원센터에 익명으로 거액이 기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안의 눈빛에서 할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병마와 싸우는 이들을 위로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한 과학자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세대를 이어온 가족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안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겠죠? 어쩌면 우리는 모두 시간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심을 다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아 보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놀라운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